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늘 응원하는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거리에서 교전 중에 총알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즉 전차와 교전 중에 전차가 고장나거나 기름, 탄약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하루 동안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량이 부족해서 이틀 굶었다면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보급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해야 되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전쟁을 바라볼 때 작전과 전략의 주안을 두고 바라봅니다. 손자는 아주 놀랍게도 전쟁과 보급의 밀접성, 전쟁과 경제의 관계를 간파하고 2500년 전에 설파를 했습니다. 손자는 2장 작전편에 전쟁을 하려면 10만 명의 정예병을 양성해야 되고 이들을 전쟁 지역에 출전시키면 엄청난 예산과 보급이 소요된다고 했죠. 전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 비용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한 손자는 7장 군정편에서는 전쟁 중에 보급이 안 되면 패한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보급부대가 없어지면 망하고 식량이 없어지면 망하고 비축된 보급 물자가 없어지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보급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나의 전쟁 보급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보급선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으로 적의 보급선을 팍 끊어버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삼국지 간도대전에서 조조군은 원소군에 비해서 대단히 열세했죠. 3배에서 한 10배 정도나 열세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투보다는 방어 위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조조가 원소군의 식량 창고가 오소에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창고가 있는 오소를 딱 공격해서 점령하죠. 원소군은 너무 당황하게 되고 사기저하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조조가 원소군을 대공세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과거의 보급전은 전쟁 물자를 준비해 가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는 현지 조달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로가 발전이 안 됐고 교통수단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조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장수가 지혜롭다면 현지에서 가급적이면 물자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적의 식량 1종을 딱 뺏으면 본국에서 식량을 20종 수송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먹이 1석을 적으로부터 딱 뺏으면 본국으로부터 20석을 수송해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적에서 획득하는 물자는 국내에서 획득하는 물자의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장들은 보급 물자를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도시를 끼고 원정로를 이렇게 선정했죠. 그리고 철수할 때는 원정로와 다른 철수로를 선택했죠. 한 번 쓸고 간 데는 보급하기가 현지 조달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입니다. 방어적 국가에서 보면은 적이 현지 조달을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걸 잘했던 나라가 러시아와 고구려였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공격해 왔을 때 후퇴하면서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은 모스크바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현지 조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는데 철수할 때 러시아가 대공세를 해서 이기는 거죠. 고구려가 쓴 정책은 청야 입보 전략이었습니다. 청야 입보 전략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성 밖에 있는 주민과 물자들을 다 성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적이 현지 조달할 물건을 다 태워버립니다. 특히 말먹이 있잖아요. 목초지를 다 태워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수나라나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현지 조달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는 방어에 성공하고 나라를 구하죠. 과거나 현재나 보급의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죠. 손자 시대만 해도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자국에서 다 준비를 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지역이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식수난, 식량난, 또 의료 지원 이런 걸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물자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중간중간에는 보급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급기지는 주로 비행기장이나 항구나 이런 데 많이 만들어서 자국에서 보급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급 관련해서 현대전의 전례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프리카 전투에 했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1941년 독일의 롬멜은 북아프리카 작전에 딱 투입이 됩니다. 800km나 되는 사막을 전차로 가로질러 가야 됐습니다. 사막은 보급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송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 당시 독일군은 보급로가 영국으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았죠. 롬멜군이 진격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봉착이 됐죠. 모래 때문에 부품이 막 고장이 나서 전차가 섭니다. 또 전차 엔진이 얼마나 고열이 납니까? 그리고 사막 지역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탈수 현상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리고 신선한 물이나 먹는 것이 부족하죠. 연료나 탄약이 부족했죠. 이러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아주 육감이 뛰어나고 작전술이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만작전, 기습공격 이런 거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밀고 가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근처까지 세력을 막 확장해 갑니다. 영국군은 이때 전차를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죠. 영국군에게 롬멜은 귀신이다, 마법사다 불릴 만큼 무서운 존재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독일의 롬멜은 한계가 찾아옵니다. 영국 해군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일군의 보급선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군 장비 보충이 잘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공권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보급선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죠. 결국 롬멜 부대는 계속 철수해서 티니지까지 밀리게 됩니다. 결국 1943년 5월에 독일은 아프리카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롬멜은 보급 능력을 초과하여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어렵게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아프리카 전역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기업에도 보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생산해야 되잖아요. 특정국에서만 원료가 들어온다면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조달이 어려워지면 갑작스럽게 대응이 어렵습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이 중동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중동으로부터 석유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대단히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수출도 아마 특정국에 집중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투의 승리는 작전에 달렸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보급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들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 하공폭격이었습니다. 손자병법 12장 하공편과 현대 하공전을 공개합니다.